제9회 민족문화연구원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 강연을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이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략적인 혼혈, 대중문화에서 미국계 한흑 혼혈인의 재현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특히 미국계 한흑 혼혈인 재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이유는 미국계 한흑 혼혈인들이 태어났던 시기에 미국과 한국 두 국가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강하게 존재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흑 혼혈인들이 우리 대중문화에서 재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가시화되었는지를 조금 더 고찰해 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요, 먼저 한국문화학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탄생한 혼혈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건의 시기에 프린트 미디어와 영화에서는 어떻게 한흑 혼혈 아들이 재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5공화국으로 넘어갔던 시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성인이 된 한흑 혼혈인들이 방송 및 영화에서 재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세계화의 시기를 거치고 2008년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한흑 혼혈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함께 변화하는 한국, 변화하는 한국 문화, 그 문화 속에서 과연 현재 한흑 혼혈인들은 어떻게 재현이 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흑 혼혈인들이 어떻게 한국 대중문화에서 재현이 되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금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출판 연도가 아닌 1차 자료 연도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와 봤습니다. 1차 자료 연도 순서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한흑 혼혈인들이 재현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선은 이근종 선생님이 1920년대 한국 및 한국계 미국인 소설에서 한흑 혼혈인들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1959년도 영화 내가 낳은 검둥이에서 한흑 혼혈인 여성이 재현된 모습을 분석한 김청강 선생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어서 1965년도 한국 연극 열대어를 분석한 윤수련 선생님과 여지현 선생님의 연구에 이어서 1980년대 한국 문학 및 1982년도 영화 흑녀를 분석한 어경희 선생님의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다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한흑 혼혈인들이 재현이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연구와, 그리고 텔레비전에서의 재현을 연구한 안지현 선생님의 연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한흑 혼혈인의 재현에 대해서 연구한 벤자민 한 선생님의 연구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맥락 안에서 한흑 혼혈인의 재현 및 역사를 연구한 중요한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마이라 워싱턴 선생님은 어떻게 텔레비전 및 방송가에서 한흑 혼혈인 하인즈 워드가 재현되고 있고 묘사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셨고요. 코리 그라베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차별로 인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야만 했던 한흑 혼혈인들의 입양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존 선행 연구들의 특징은 바로 최근 10년 사이에 모두 연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한흑 혼혈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 중에서 세 개의 연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청강 선생님은 1959년 영화 내가 낳은 검둥이 분석을 통해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흑인과 관계 속에 있었던 여성을 향한 성차별이 함께 교차하는 위험한 교차성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1980년대에 문학과 영화를 분석한 어경희 선생님 글에서는요, 당시 1980년대에 많은 작가들과 영화감독 강대선 감독님께서 흑인 여성 및 한흑 혼혈인 여성을 묘사했던 다양한 방식을 분석하고 계신데요. 결국 각각 다른 소설과 영화에서 한흑 혼혈인 및 흑인 여성이 다양하게 묘사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작가들과 영화 감독이 가졌던 다양한 정치적 사상과 모호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연구인 벤자민 한 선생님의 연구는 이태원 클라스에 등장하는 미국계 한흑 혼혈인이 아닌 아프리카계 한흑 혼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흑 혼혈인들을 다문화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따라서 그러한 재현은 결국 사용하고 버리는 가소성이 좋은 재현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1945년 우리가 광복을 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통해서 과연 한흑 혼혈인들이 재현되었던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탄생하였던 혼혈 아들의 모습을 기록한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947년도 조선일보에 의하면 흑인 혼혈아 쌍둥이가 유기되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결국 흑인 혼혈아, 한흑 혼혈아는 버려진 존재라는 것인데요. 왜 1947년에 이렇게 한흑 혼혈아는 버려져야만 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주유섭의 소설 혼혈을 통해서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도에 발표되었던 주요섭의 소설 혼혈에서는 흑인 미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검고 장대같이 키 큰 노린내 풍기는 도깨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마치 흑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동물처럼 보고 또한 악마화했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흑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흑인 혼혈아를 낳게 되는 김소사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멍울을 씌우고 있는 것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한흑 혼혈 아기는 까만 강아지 같은 깜동 아기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흑인과 같이 이 한흑 혼혈 아기는요 동물처럼 묘사되고 비인간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김소사 인물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선입견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주요섭의 소설 혼혈에서 그려진 한흑 혼혈 아들의 이미지는 결국 당대에 우리가 어떻게 한흑 혼혈 아들을 바라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는 이러한 한흑 혼혈 아들을 어떻게 대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재건의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단일 민족의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즉 우리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국가는 호녀라들을 입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제가 당시의 국무회의록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1957년도 1월 18일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호녀라 도미에 관한 건 보내도록 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보내자는 얘기일까요? 자, 국무회의록 1954년도 1월 15일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혼혈 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 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토록 족치하라. 즉 모든 호녀라들을 해외 입양을 통해서 한국에서 지우고자 또는 없애고자 했었던 나라의 정책을 이러한 국무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정책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영화적 상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959년 김한일 감독의 내가 낳은 검둥이에는 흑인 병사 세크라멘토와 흑인 호녀라 준을 낳게 되는 남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다다라서는요, 결국 한흑 호녀라 준에게 미국은 마지막 망명지이자 정착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입양뿐만이 아니라 이주를 통해서라도 한흑 혼혈인들을 국가에서 제외시키고 단일민족 신화를 통해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던 한국의 모습이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청강 선생님이 주장했던 위험한 교차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한흑 혼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수많은 혼혈인들, 그들은 비단 한국에서 그들을 없애고자, 지우고자 했던 국가적 행정 조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미국에서는요, 동양인들을 입양하고자 했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증거로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아이 입양을 원했던 미국인의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1953년도에 쓰여진 이 편지에 의하면요, 이런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한국인 여자아이, 안 되면 남자아이라도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에서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가지고서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동양인 여자아이를 굉장히 입양하고자 했던 열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난민구제법이 1953년도에 통과가 되었고 또 한국에서의 입양을 간절히 원했던 홀트 가정을 위해서 홀트 빌이라는 것이 1955년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수많은 미국의 가정들이 한국의 고아들 그리고 특히 호녀라들을 많이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흑 호녀라들은 과연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이주한 이후 행복했을까요? 당시 1950년대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물결 속에서 한흑 호녀라들은 잘 입양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입양이 된 후에도 차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있던 한흑 호녀라들을 흑인 가정으로 입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첫 번째는 미국 잡지, 에보니 잡지에 나타났던 글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신문에 나타났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보니라는 잡지는요, 당시 흑인들의 인권을 옹호했던 대중 매체로서 195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아기들을 입양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내게 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많은 한흑 호녀라들이 태어났고 또 차별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흑인들이 나서서 좀 입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1959년도 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크레몬드 여사가 한국에 있는 흑인 혼혈 고아들을 구제하겠다, 모두 데려가겠다라고 말한 기사가 있습니다. 크레몬드 여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흑인은 흑인이 이해하지요. 즉 혼혈, 특히 한흑 혼혈 아들이 백인 가정으로 입양이 됐을 경우에 마주할 수많은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흑인 가정들로 이 한흑 혼혈 아들이 입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인과 비백인의 혼혈 및 출산을 막는 법도 존재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흑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흑 혼혈 아들은 미국으로 이주한다라고 해서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입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라는 사회에 남아 있어야만 했었고, 그래서 많은 남겨진 이들 또한 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가시화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개의 영화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1965년도 김은천 감독의 청춘을 변상하라 라는 작품과 1966년도 이윤희 감독의 벌거숭이, 그리고 1973년도 전응주 감독의 호녀라 주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 개의 작품을 보면요, 결국에는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흑 호녀라들은 미국 기지촌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기지촌에서 일을 하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 부적응을 한 자들로 그려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세 개의 영화에서는 바로 블랙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한흑 호녀라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를 고용하여서 얼굴을 검게 분장하는 블랙페이스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영화들의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되고 나서 한흑 호녀인들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는데요. 당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계를 제외한 혼혈인 남성은 692명이 존재하고 여성은 533명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요, 이러한 한흑 혼혈인들은 거리의 떠돌이 또는 뿌리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흑 혼혈인들은 탄생 이후에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자라더라도
호주제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에 갈 수 없어서 취업에 제한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 청년이 되었던 이 한흑 혼혈인들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 이제 방송가에서 우리가 한흑 혼혈인 연예인들을 여러 명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인순이 선생님입니다. 1986년도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인순이 선생님은 당시 1980년대에 밤무대에 적합한 가수라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979년도 희자매를 통해서 한국 가요계에 데뷔했던 인순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솔로 가수가 되는데요. 엄청난 가창력과 매너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밤무대에 조금 더 적합한 가수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흑 혼혈인들을 여전히 기지촌과 연결해서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전과 조금 다른 대중문화에서의 한흑 혼혈인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82년 흥녀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가수로서 성공을 하고 있던 인순이 가수는요,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는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에서는 한국 배우가 얼굴을 검게 칠하고 블랙페이스를 이용해서 한흑 혼혈인을 표현을 했었다면 1982년도 강대선 감독의 작품 흥녀를 통해서는 인순이 배우가 실제 한흑 혼혈인 배우가 한흑 혼혈인을 연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한흑 혼혈인 배우가 등장한 첫 영화는 아닙니다. 1978년도 철새들의 축제라는 영화를 통해서 박일준 가수가 배우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박일준 배우의 역할은 조금 단역에 머물렀다면 1982년도 작품 흥녀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한흑 혼혈인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흥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기존 연구는 조금 다른 주장들을 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지연 선생님은 이 영화가 당시 1980년대에 유행하고 있던 에로 영화의 연장선상으로 인순이의 몸이 촉발제로 사용되었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1980년대 문학작품과 영화를 분석했던 어경희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당시에 1980년대 다른 문학작품들이 흑인 여성을 가부장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었던 반면에 이 흥녀라는 영화에서는 인순이 배우가 연기한 난이라는 여성이 남성의 체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민족 중심 국가의 남성 중심주의를 전복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지연 선생님과 어경희 선생님의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흥녀라는 작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흥녀 안에서는요, 인순이 배우가 연기한 난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 난이라는 캐릭터를 벌인 연인인 현석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한흑 혼혈인으로서 현석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희망하는데요. 현석은 결국에는 난이
한흑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연인의 배신과 그리고 아픔 이후에 결국에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유흥업소를 소유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난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고아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나는 자신을 버렸던 연인, 현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말미에서는요, 결국에 장님이 되어서 난을 만나게 되는 현석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힘없는 남성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안지연 선생님의 분석과 어경희 선생님의 분석 모두 우리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흑 혼혈인 여성,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영화들에서 등장했던 혼혈인들이 기지촌을 벗어날 수 없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모든 남성들을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또한 자신을 버린 연인인 현석이 장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경희 선생님이 주장했던 대로 민족 중심 국가의 남성 중심주의를 전복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는 흥녀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포스터 안에서 인순이 배우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포즈들은 사실 영화 안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찍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영화의 안에서는 남성 중심주의를 전복하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이 영화가 대중들에게 홍보가 될 때에는 인순이 배우의 몸을 이용해서, 즉 안지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인순이 배우의 몸이 촉발제로 작용이 되면서 어떻게 당시 1980년대에 많이 등장했던 에로 영화의 일부처럼 보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흥녀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흑 혼혈인 가수이자 배우인 인순이 배우가 중심 인물이 되었던 쾌거도 있지만 동시에 1980년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존재했던 백인 우월주의가 드러나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에는 인순이 가수와 박일준 가수의 앨범 자켓을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윤수일 가수와 당시에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던 소냐 크로포드가 했었던 지면 광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순이나 박일준 가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대중문화에서 지속적으로 기지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방송인들이라는 배경이 부각이 되었던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윤수일 가수와 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소냐 크로포드의 경우에는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은 혼혈인들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몇 개의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한국 방송가에서 한흑 혼혈인들은 기지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지속적으로 그리는 반면 한백 혼혈인인 윤수일과 소냐 크로포드의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당시 미국에서 존재했었던 인종차별의 담론을 답습하였고 그 결과 결국에는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0년대는 바로 세계화의 열망이 일어나던 시대였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아래에서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1994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세계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한류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라고도 평가가 되는데요. 당시에 한국 방송가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살고 있던 한국 디아스포라,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이민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1988년 한국은 성공적으로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은 이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국가가 아니라 재건이 잘 이루어진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요.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역이민을 시작을 하죠. 또한 이렇게 세계화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영어 강사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방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박정현 가수도 이때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게 되고 김윤진 배우도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예시는 한흑 혼혈인 가수가 포함되었던 그룹인 업타운입니다. 윤미래 가수는요,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미국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가족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면서 본인도 함께 한국으로 역이민을 해서 가수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업타운이라는 그룹은요, 윤미래 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한 멤버인 까를로스는 윤미래 가수와 함께 혼혈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업타운 같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가수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른 힙합 가수들과 달랐던 점은 이들이 바로 힙합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힙합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들과 이민자들이 살았던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인데요. 이들은 힙합 음악을 통해서 당시 미국에서 있었던 이민자를 향한 차별, 또 흑인을 향한 차별들을 노래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윤미래, 까를로스,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의 역사를 이해하고 힙합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한국에서는 힙합 음악의 유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힙합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악을 만들었던 수많은 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두 개의 앨범 자켓을 가지고 왔는데요. 똑같은 월드 뮤직에서 발매가 되었던 앨범들입니다. 왼쪽은 룰라의 앨범이고요. 오른쪽은 업타운의 앨범인데요. 우리는 이 앨범들을 통해서 정통성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한국 방송가가 윤미래와 같은 한흑 혼혈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차별적 시각을 보였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룰라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 힙합 가수들, 서양의 힙합 가수들이 입었던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이 의상뿐만이 아니라 체리나 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헤어 스타일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차용해서 힙합 음악을 할 수 있는 가수로 자신들을 홍보했었는데 이것은 문화 차용에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화 차용의 문제점은 즉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노고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는 업타운의 앨범 자켓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체리나 가수와 윤미래 가수가 똑같이 오른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코너에 존재하는 이 두 명의 힙합 여가수들은요. 체리나 가수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려지고 있지만 윤미래 가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전면적으로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앨범을 만든 이 월드뮤직에서 자켓을 찍은 작가가 윤미래 가수의 한흙 혼혈인 배경을 이용해서 힙합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반면 그녀의 얼굴을 가림으로 인해서 결국 한흙 혼혈인을 지속적으로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연예인들을 방송가로 유입시키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용해서 정통성, 미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여전히 한흙 혼혈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시선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000년대부터는 우리가 다문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바로 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는데요. 이 호주제 폐지가 왜 한흙 혼혈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수많은 한흙 혼혈 아들이 아버지가 미군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호주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6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던 하인스 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죠. 한국에 호주가 없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인스 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이주를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스 워드는 결국에는 풋볼 선수로서 미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루게 되고요.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2006년도에 서울 명예 시민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이후에는요. 한국의 다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당시 하인스 워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하인스 워드의 열풍은 굉장히 강했고요. 하인스 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도 한흑 혼혈인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혼혈인들을 위한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스 워드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흑 혼혈인을 향한 차별의 시선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흑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다라면 우리는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또한 존중해 줘야 하는데요. 하인스 워드가 한국 언론에 등장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뿌리, 즉 한국의 뿌리를 강조하면서 한복을 입는 것과 같은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한흑 혼혈인에게 원하는 것은 얼마나 한국적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은 정말 다문화의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표하는 바로 작품이 2020년 텔레비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이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비미국계 한흑 혼혈인 토니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예시들과 다르게 최초로 이제 비미국계 한흑 혼혈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 안에서는요, 인종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증거인 내가 낳은 검둥이나 흥녀와는 너무 다른 작품이라는 것이죠. 인종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태원 클라스도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드라마의 배경이 이태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 미군이 존재했던 역사를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흑 혼혈인들이 차별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군의 자녀라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안에서는요, 토니의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다시 북의 중심주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냐 아니냐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벤자민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태원 클라스는 분명히 한흑 혼혈인을 등장시키고 있고 또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안에서 인종차별의 역사는 없애고 북의 중심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함으로 인해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처럼 가속성이 좋은 재현일 뿐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인종차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는 되었을 텐데요.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한흑 혼혈인 방송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흑인 배우를 고용했다라는 측면은 아직도 한국 방송계가 한흑 혼혈인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는데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25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인데요.
4.89%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집계된 인구이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인구를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5%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다문화 다인종 국가는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오랜 역사에 한흑 혼혈인들 그리고 한백 혼혈인들 수많은 혼혈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한국 체류 외국인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미 한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인종 다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가져온 이유는 그 한현민 모델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홍보대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현민이 한국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요. 한현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이미지를 통해서 봤을 때 그는 얼마나 내가 한국적인가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방송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도달했다라면 얼마나 한국적인가를 강조하기보다 어떻게 한국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혼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한흑 혼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한국 대중문화에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같이 보면서 각 시대에서는 어떻게 혼혈인들을 이용하고 전략적으로 재현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 수많은 혼혈인들이 그리고 다인종이 존재하는 우리 한국에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연이었고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 한흑 혼혈인들을 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